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한국교통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악성 우루계 제조병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서 충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룩 선생을 통해서 이 문화재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아마 197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50년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우룩의 이름을 가지고 우룩문화재라고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 우룩이 어떠한 인물인가? 단순하게 아마 충주 지역에서는 그저 우룩이 가야금을 잘 탔던 우리나라의 악성이다, 이렇게 대개 짐작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룩과 우룩 선생이 충주의 낭성, 국원의 낭성에 와가지고 진흥왕과 만나서 진흥왕의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그 자리를 지금 탕금대라고 합니다. 가야금을 탄주했던 자리다. 그 진흥왕과 만난 이후에 탕금대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 탕금대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 탕금대가 사실상 기록으로 봐서는 그건 제 의견입니다. 낭성이라고 했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사실상 탕금대 자체가 하나의 성입니다. 전부 그 사방 물로 에워싸고 있는 하나의 섬이죠. 그 자연적인 참 해자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성이고, 또 그 성의 그 북쪽으로 한강가로다가 토성이 또 있습니다. 이 토성은 따지면 그 전체 성 속에 또 범부격을 얘기하는 내성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일찍부터 아마 그 지역을 갖다가 낭성을 하고 기록에 나오는 낭성이 충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낭성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청주 지역으로 이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또 얘기 속에서 나올 텐데, 여하간 이 우룩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단순한 가야금 가지고만의 우룩이가 아니라 우룩과 진흥왕과의 만남은 아주 참 대단한 신라의 운명건, 또 동시에 신라의 운명이라면 우리나라의 운명과도 연결이 되었죠. 이러한 아주 그 참 중대한 일을 벌리는 그 발단이 우룩과 진흥왕의 만남 속에서 있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겁니다. 우선 이 화면을 한번 읽어보죠. 충주와 악성 우룩은 단순한 가야금의 고장으로서의 충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국 원년의 법 3월에 이 개국하면은 나라를 새로이 개척하겠다는 이런 아주 참 의미 있는 연호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연호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항상 노예근성이 남의 참 좋은 살이나 하던 사람 민족이라고 하고 얘기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연호를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 힘이 강성하고 당당할 때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우리 광개토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신라에서도 연호를 사용하는 시기가 바로 이 개국이라는 연호가 있고, 그 직전에 법흥왕 때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오다가 이 진흥왕이 그 12년에 서기 551년입니다. 이 551년에 개국 원년입니다. 개국이라는 연호를 세워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551년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갖다 굵은 글씨로 눈에 띄도록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충주 사람뿐 아니라 551년은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주 기억해야 할 만한 이 해입니다. 또 그 기억해야 할 551년 개국 원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륵과 진흥왕이 낭성에서 만나게 됩니다. 낭성에서 우륵의 가야금 소리를 듣는 거죠. 그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낭성을 전 탕금대를 보고 있습니다. 낭성의 하림궁에서 신라의 진흥왕과 우륵의 상합된 서로 의견이 상합된 그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그 만남 이후로 가야금이 신라의 대학으로 발전되고 그 뒤로 지속적인 진흥왕의 그야말로 참 나라 경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라 중흥의 업을 시작하는 단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우륵과 진흥왕의 만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역사 소설이라거나 또는 요즘은 역사적인 간단한 사건 같은 거를 얘기식으로 꾸며서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많이 또 요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뚜렷한 인물 같은 거는 무대에 올려서 또 일반의 관중들을 뜻을 아우르는 이러한 그 분위기 조성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뚜렷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2016년에 두 번째 단락이죠. 이때 충주시 승격 60주년 및 2017년 전국체전 성공 대책 기원을 위한 창작 오페라 우륵이라는 것을 가지고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공연을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공연 내용을 보면은 우륵의 예술과는 동떨어진 참 이상한 얘기를 갖다가 전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뭐냐? 우륵의 가야에 있을 때에 자기의 연인이 자기의 그 참 사랑하는 연인이 가야왕이 죽으니까 순장의 대상이 돼서 왕을 따라서 생매장을 당했다. 순장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륵이가 그 참 마음이 편치 못하죠. 그러니까 가야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신라로 가야금을 가지고 옵니다. 신라의 왕한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진흥왕의 딸 공주의 스승이 됩니다. 어떤 과정에 스승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진흥왕의 스승이 되는데 그 공주가 또 우륵이를 또 연구하게 됩니다. 그 우륵이를 연구하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이건 재미가 없다 하고서는 우륵이를 국원에다가 귀양을 보낸다고 얘기 줄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금이라는 예술보다는 남녀관계를 부각시켜서 그 흥미를 끌기 위한 스토리를 갖다가 창작하는 거죠. 그 창작이라는 이름 가지고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무대 공연에서 아마 여기도 그 당시에 그 무대 공연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얘기는 뭐 그런 얘기는 저 얘기를 꾸며서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진흥왕이 충주에 와서 우륵이를 만나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는 18살입니다. 18살의 젊은 왕입니다. 7살의 왕위 위에 오릅니다. 덕궁왕 뒤를 이어서. 그래가지고서는 12년 동안 왕 수업을 어머니한테 배워가면서 어머니의 속정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12년째 18살 되던 해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바꿉니다. 건원에서 이제 개국이라는 연호를 바꾸죠. 그것은 뭐냐, 나라를 이제 새롭게 다져나가겠다. 이런 어떤 그 큰 포부를 가지고서는 연호를 고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충주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충주에 와서 우루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루기를 만나는데 그 18살 된 왕에게 사랑의 연정을 베풀 수 있는 딸이 있었다. 그 몇 살 됐겠죠? 몇 살에 낳아야지 가능하겠죠? 이러한 그 전혀 기록과 상치되는 이런 무대 공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것도 또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뭐 그냥 이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이 공연을 본 사람이 다행히 충주대학에서 저에게 배운 한 학생이었던 모양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좀 이거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참 기술이 좋은지 그 대화내용이 MBC에 방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방영된 내용에 그 대화하는 내용까지도 전부 그 문자로다가 뽑아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래 이건 아니다 하고서는 이것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우리가 충주를 귀향지로다가 보고 있는 거죠. 우선 여기가 그런 곳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우선 스토리텔링의 소설로 꾸민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줄거리는 흔들지 말고 곁가지나 겉에서 흥미있게 꾸며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우루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를 한번 더듬어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우루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의 사실상 그 인물로 봐서는 열전에 수록되어야 할 인물인 것 같은데 열전에는 없습니다. 삼국사기 가야금조에 악지의 가야금조에 지금 보이는 정도의 기록이 있고 요거에 또 절반쯤 되는 기록이 진흥왕 12년조 대구건년이죠. 대구건년과 2년조에 딱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야금조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죠. 신라국에 이르기를 가야국의 가시랑이 당나라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왕이 말하기를 여러 나라의 방언이 그 성음이 각기 다른데 어찌 한결같이 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악사 성렬현 사람 우루에게 명을 해서 12곡을 만들게 합니다. 이 성렬현이라는 것이 우루의 탄생지가 되는 거죠. 이 성렬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돼서 또 우루의 고향이 우리 곳이다, 우리 고장이다 하고 뭐 아까 저 지부장님도 간단히 얘기했지만도 한 대여섯 군데서 우루의 고향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 12곡을 만들었는데 그 뒤로 우루기는 그 나라가 가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신을 합니다. 신라로 망명해 오는 거죠. 그 왕이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원에 가서 편안히 살라. 국원은 충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대남아, 주지, 계고, 그 다음에 대사, 만덕 등 세 사람에게 우루에게 가서 가야금을 우루의 신라의 악을 갖다 전수받으라. 세 사람이 우루에게 와서 전수를 받습니다. 우루에게 11곡을 갖다가 전해받고는 서로 의논하기를, 그 세 사람이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기를 이 노래는 번잡하고 또한 음란하니 가히 바르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평을 하면서 요약해서 5곡으로
간추려서 만듭니다. 그들이. 그 우르기 처음에는 이것을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우르기가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노했다가 그 5곡을 다 듣고 나니까 무언가 마음에 찡하는 게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냐고 애통하면서도 슬프지 아니하니 가히 바르다고 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왕의 앞에 가서 연주하라 합니다. 왕이 앞에서 연주를 하니까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것을 신라 음악으로다가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간신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망한 가야의 나라의 음악은 가히 취할 바가 못됩니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해서 스스로 멸망한 것이지 어찌 음악에 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인들이 음악을 제정하는 것은 인정에 연유하면서 조절되는 것이지 나라의 흥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찌 음조가 그에 연결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강하게 의기를 표시해가지고 신라의 대안으로 만듭니다. 이 진흥왕의 이 결심이 아니고는 가야금이 오늘까지 전승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가야금에는 2가지 음조가 있는데 하나는 하림조요, 하나는 문죽조입니다. 모두 185곡이라고 했는데 이 하림조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강조를 하겠지만도 하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르기 만든 12곡이라는 것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기, 차물, 무해, 하기물, 사자기, 거열, 사활의 이사, 상기물 등 12곡을 만들죠. 근데 12곡의 요것이 전부 가야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 지명이니까 이것은 가야 지역의 향토 음악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문이 만든 3곡이 있는데 이거는 오, 서, 순 등이 있습니다. 이건 짐승 이름을 따가지고 관련을 증명합니다. 요 내용이 사실상 우르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진흥왕 12년에 개국 원년이죠. 원년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12년 정월달에 개원 개국. 여기서 개국이라고 연호를 고칩니다. 진흥왕 12년에 이게 551년입니다. 551년. 그 3월에 왕 순수차 낭성 왕이 낭성에 들려서 순수차 낭성에 들려서 우르과 그 제자 니문이 음악을 안다는 소리를 듣고 특별히 왕이 머물고 있는 하림궁으로 불러서 연주하게 합니다. 그 두 사람은 각기 신가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연주를 합니다. 그냥 음악을 연주했다는 게 아니라 신가라고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가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언가의 요 속에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했는데 그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 같으니까 악기를 가지고 투하 나는 여기서 신라를 부르죠. 신라에게 망명을 해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악명이 가야금이다. 그 가야금의 소리를 듣고 왕이 즉시 거칠부 등에게 명을 해서 고구려를 침략해서 이긴 기세를 타고 10개 문을 갖다가 장악을 합니다. 이것도 음악과 연결돼서 영토 확장을 위한 이 계기를 마련하는 암시를 여기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진흥왕은 그 이듬해에 13년이죠. 개국 2년입니다. 왕은 괴고, 법지, 만덕 등 3사람을
우룩에게 보내서 음악을 배우라. 그리고 배우라고 해서 음악을 전수시킵니다. 근데 우룩은 그 사람들의 소능, 재주에 따라서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리켜서 완성한 뒤에 왕의 앞에서 연주를 하니까 왕이 이르기를 전날, 곧 전년이죠. 전날 낭성에서 들었던 소리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낭성에서 우르기의 음악을 직접 들었죠. 신가를. 그리고서는 크게 잠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요 얘기한 세 가지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기본 사례입니다. 여기 어디 가야의 왕이 죽어서 순장이 되고 신라 지능왕이 딸이 이런 얘기 전혀 없죠. 근데 이런 것은 이 기본 줄거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격가지고 얘기를 꾸며서 소설화하든지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얘기가 보충돼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 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무릎과 관련된 진영이 고령 지역하고 충주 지역이죠. 이것이 이제 또 동국여지승남 지리지에 나타납니다. 이 탄금 충주는 동국여지승남 충주 지역에 보면은 탄금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탄금대는 견문산에 있다. 견문산에 대한 전설도 있지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절벽이 아주 높고 높이가 20길 정도가 되는데 그 위에는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울창하고 양진명소를 두고 볼 만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우르기가 탄금지처럼 우르기가 가야금을 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후인들이 뒷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탄금대라고 했다. 탄금대라는 이름이 우르과 관련됐다는 것이 기록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고령조에 보면은 고령조에 금곡이라고 있습니다. 가야금 골짜기다 이런 뜻이겠죠. 금곡. 가야국은 가시랑이 악사 우룩과 더불어 중국의 쟁을 모방해서 가야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가야금을 만드는데 금을 만드는 이것을 가야금을 한다. 그리고 그 위치가 현북 삼리, 고령의 북쪽 삼리 지역에 금곡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우르기 공인들과 함께 여기서 가야금을 탔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전설적인 얘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야금이 혹시 김해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김해는 가시왕이라는 이름이 왕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서 우르과의 관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르기가 그러면은 이 성렬현이 문제가 됐죠. 성렬현이 어디냐? 지리지에 뚜렷하게 기록이 있으면 어디라고 한 건데 정해질 텐데 이것이 애매하니까 여러 군데서 우리 고장이 우르기라고 합니다. 우선 제천 청풍 지역이 우르기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성렬현 우르기 아까 이제 성렬현이라고 했죠. 성렬현은 차열이현과 음이 상사하다, 음이 같다라고 해서 성렬현 이꼬로 차열이현이라고 하는 데서 착안을 해가지고 정약용이 아방강역을 해서 그 다음과 같은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약용의 생각에 이것은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정약용의 생각에 용안이라고 해서 한자로 있는데 번역하는 겁니다.
성렬은 사열이다. 성렬은 사열이다. 사열은 지금의 청풍이다. 사열이현이라는 것은 고구려 시대의 청풍의 진영이 사열이현입니다. 그 성렬과 사열이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열이가 성렬이다라고 해서 청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르기 청풍과 충주 사이에서 유람하였으므로 충주의 탕금대와 사유정이 일찍이 우르기가 놀러다니고 유람하던 것이다라고 해서 성렬현을 유사한 사열이현과 같다고 인정하고 고구려 시대의 사열이현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지금의 청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천 지역에서는 내대문화연구소에서 아주 이 청렬현이 사열이현이라고 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천 지역에 유금열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향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지금 이 보령이니 부림이니 가조면이니 이런 데서 각기 성렬현이다 여기 우르게 고장이다라고 하고 행사를 하니까 이 제천에서 이 유금열이라는 분이 용몇대 청풍 사열이현 악성 우르게 사료 집성이라고 해가지고 사륙 배판으로 해서 상하 2권으로 만들었는데 무려 이게 12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성렬현은 바로 제천 청풍이다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렬현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다 보내고 여기서 평가를 해달라 하니까 평가가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이다. 제천서는 이 성렬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가 됐느냐. 성렬현은 입구로 성렬성이요, 성렬성은 입구로 사열현이다. 사열이 삼성이다. 그래가지고 성렬성을 갖다가 제천에 마물산성에다가 비정하고 마물산성 안에다가 우룩탕강지라고 했습니다. 탕강지 돌기성 갖다 세워놨어요. 몇 대가 세웠습니다. 이 탕강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인지 하여간 제가 해석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탄생지가 아니라 탕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해놓고 아주 대대적인 정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렬현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원인은 또 뭐냐? 아까 거는 성렬현이 사열현과 같다고 하는 데서 제천으로 청풍으로 갔는데 다른 것은 뭐냐? 성렬현은 성렬성과 같다라고 해서 성렬성의 위치를 찾기 위한 노력 끝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국사기 김유신전 상본에 보면은 성덕왕 13년 9월에 김유신이 상장군이 되어 백제의 가해성, 성렬성입니다. 성렬성, 동화성 등 7개 성을 쳐서 크게 이겼으며 이어 가해진까지 길을 열어서 개척했다. 요 기록에서 나오는데 요 기록에서 요 성렬성이 어딘지 모르죠. 근데 가해성, 성렬성, 동화성, 가해성과 동화성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성, 동화성과 성렬성이 연결선상에 있는 지역이 성렬성이다, 성렬현이다, 성렬현이라고 해서 가야금의 고장이 이제 우르게 고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지역이 경북의 고령은 사실상 무르그를 가지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르게 박물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상징탑이 가양탑입니다. 그 언덕까지 세워놨는데 뭐 사방에서 보시면 아주 참 좋은 곳에 거기다가 또 우룩에 영정각도 만들어 가지고 있고 우룩에 동상 그 가양성도 있고 우룩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룩의 행사를 하죠. 그다음에 경북 의령군 부림면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경남 거창군의 가조면도 우리 고장이다. 또 대구의 동구 지역도 바로 성렬성이다, 성렬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서 얘기할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짐작만 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루기가 551년에 낭성에 충주를 와서 진흥왕과 만나게, 진흥왕이 충주를 오게 와서 우루기를 만나는데 551년 개국원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의 해를 갖다가 55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은 뭐냐? 우루기를 만나는 기록을 가지고 신라가 이때에 충주 지역을 장악했다, 확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해가 안 가죠. 왜냐? 3월 달에 우루기를 여기 와서 만났는데 언제 신라가 이 지역을 확보하고 3월 달에 우루기를 보냈고 또 진흥왕이 찾아와서 우루기를 만나서 음악을 들었느냐? 이건 도저히 이해가 못하죠. 그러니까 551년 이전이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죠. 이전에. 근데 이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551년에 대개 신라가 충주 지역을 장악한 걸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서 저는 요보다 3년 전에 있었던 548년에 이제 첫 번째 두구는 바로 하는 얘기입니다. 548년 1월 한국에 있는 백제의 독산성을 고구려가 예병 6,000명과 더불어 공격해왔다. 그런데 백제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으니까 신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주경장군에게 3,000의 정예병을 주어서 밤낮으로 달려가서 고구려 성 밑에 가서 고구려 병을 한 번 싸움에서 물리친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한 가지 사건 속에 백제의 독산성을 고구려가 공격했고 신라의 지원을 요청하니까 신라가 가서 또 물리쳤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본기,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의 각기 548년도에 다 똑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록이 또 이것은 그 기록을 종합해서 하나 만든 겁니다. 제가 여기 기록은 각기 다르죠. 신라 입장에서 본 백제의 독산성, 고구려 입장에서 본 독산성, 백제가 생각하는 독산성은 서로 위치 표현이 다르죠. 백제 기록에서는 한국의 독산성이라고 합니다. 한강 북쪽의 독산성. 고구려에서는 그냥 백제의 독산성이요. 신라도 백제의 독산성입니다. 근데 이 독산성이 어디냐? 일반적으로 충주로 도구는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어요. 뭐 심지어 충남 예산으로 보는 것은 그 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의 대가가 이병도 선생님은 뭐 많이 알겠죠. 이병도 선생의 그 삼국사기 번역본에 보면은 한쪽에서는 고구려 기사에서는 충주라고 했고 충주 기사에는 충주는 계산인가 뭐 애매하게 퀘션 마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백제 기록 속에서는 예산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사건 세 군데의 지명을 따가 갈라놨어요. 한 책에서. 근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어쨌든 한 군데로 하면은 뭐 이해가 되지만.
근데 예산을 보는 것은 1번 서기에서 연결돼서 끌어와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한 건데, 뭐 이것은 여하간에 내용은 한국의 독산성이야. 그러니까 예산에다가 독산성을 갖다가 붙여놓고 보니까 한국의 독산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이병도 선생은 아주 용감하게 한국은 당치하는 소리다. 아주 그냥 줄을 달았어요. 한강 북쪽의 독산성이라는 건 당치 않다. 예산에다가 연결하려니까 한국어니까 이 삼국사기가 기록이 잘못됐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예산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충주의 장미산성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장미산성 추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전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산성이 이제 요때 우리나라의 그 정세를 파악해야 돼요. 대개 한강 요 무렵에는 한강 유역은 전부 고구려가 장악한 때입니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와서 대개 그 경계가 뭐냐면 서쪽으로 나산만에서 직산, 이 진천, 그 다음에 청안으로 해서 이 계북령을 넘어서 이 경상북도 이 동해안 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경주 가까이 동해안 영도 평택 청해까지 내려갑니다. 이 지역을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 고구려가 장악했던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단 저지를 하고 이 무렵에는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해가지고 한강 북쪽으로다가 고구려 세력을 밀어 올리는 때입니다. 고구려가 수세에 몰리는 때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이제 신라 사실상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를 갖다가 이제 밀어 올리는데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담당하고 신라는 상류 지역을 담당해서 이제 그 551년에 이때 작전을 펴게 되는데. 그 이전의 얘기죠, 이건. 근데 그런 분위기에 연결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자료에는 당시 고구려는 내분이 있어서 대적인 그 역할을 크게 못할 때입니다. 살짝 그 이제 일본 서기에도 나옵니다. 그 아주 그냥 고려의 대란이 일어나서 그 참 왕이 그 교체에 대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뭐 상세하게 기록이 나오는데 여하간 그러한 허를 고구려의 그 허를 틈타가지고 백제가 재빨리 북한의 독산성을 갖다가 장악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독산성만은 바로 내줄 수 없다. 왜? 장미산성 남쪽 자락에는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와서 세우는 비석이죠. 고구려가 그런 정도로 역할을 했을 때 국원성이라고 했던 것도 고구려가 지명한 이름입니다. 이 국원성까지 명령하고 이 충주 지역을 관리를 했던 건데 그것은 충주 지역을 남쪽으로 진출해서 통일을 위한 저는 그 통일전쟁이라고 하는데 통일을 위한 충주가 전진 기지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이런 요청인데 충주만은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독산성을 반격해 온 거죠. 예병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신라의 원병을 요청해서 신라병이 와서 고구려병을 물리친 뒤에 신라는 뭐냐? 신라도 충주 지역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제는 원래 힘이 약해서 지쳐가지고 신라의 원병을 요청했으니까 뭐 지쳐가지고 싸울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라군이 너희들은 아예 나가라. 그러니까 죽인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568년에 독산성을 신라가 거머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기록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48년에 거머쥐고서는 충주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551년에 또 3년 뒤이죠. 551년에
이제 550년 정에는 아마 충주로 보냈을 겁니다. 진흥왕이. 뭐 이해가 되죠요. 저는 그래 548년 백제의 독산성 싸움과 충주를 확보하는 고국 신라가 장악하는 이런 시기로다가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꼭 한 사례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독산성 싸움보다 2년 뒤의 얘기지만 551년 진흥왕 11년에 1월달에 백제는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취합니다. 뺐습니다. 또 3월달에 고구려가 백제의 금연성을 뺐습니다. 이 도살성이 어디냐? 청안 지역으로 봅니다. 증평. 그 다음에 금연성은 어디냐? 이건 진천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뭐 다른 지역으로 추정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때에 두 성을 갖다가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싸우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신라의 진흥왕이 이사구를 통해서 야, 저 고구려와 신라 병들이 싸움에 지쳤으니까 네가 가서 두 성을 빼앗아가지고 확보하라. 그 틈을 타서 신라가 가서 장악합니다. 그래서 신라 땅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확보하죠. 이런 사례는 제 추측에는 그 2년 전에 독산성 싸움에서 경험했던 것을 원용한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백제의 독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48년에 신라가 충주 지역을 많이 장악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551년에 우르과의 진흥왕이 만나면 부드러워지는 거죠. 하나도 뭐 이해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정이지만 아마 다른 반론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또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때 정세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진흥왕과 우르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다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흥왕은 개국이 12살, 18살, 12년에 진흥왕 12년에 18살 된 나이에 개국이라고 하는 아주 그 거대한 나라를 중흥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의 어머니의 섭정에서부터 이제 친정을 합니다. 그 551년 이거 아주 중요한 시기요. 근데 이때 진흥왕이 낭성을 순수하게 됩니다. 3월달에 아까 얘기했죠. 이제 3월달에 낭성을 순수하게 되는데 낭성을 순수하는 데는 진흥왕의 어떤 포부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부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의 삼국의 정세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제일 앞에 있는 머리 부분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신라가 이때는 삼국 중에서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시기가 초기부터 신라 초기부터 그 지리적인 환경에 의한 건데 이건 뭐냐? 신라가 우리나라의 그 반대 동남쪽에 지금 경상남북도 정도의 지역에 치우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쪽은 백제, 북쪽은 고구려 세력이 가려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못 되죠. 활동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은 높은 수준의 문물을 갖다가 교류할 때에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건데 고구려나 백제는 대륙과 직접 교역을 하면서 자기 발전을 해가지고 성장하는데 신라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애교적으로 자주적인 그 역할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삼국 중에서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 신라인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대륙과 직접 통하는 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신라인들의 목적인데 사실상 초기에는 고구려의 영향권 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은 나무랑 때에 신라는 대륙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사신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전진 부견이를 만납니다. 대륙을 접촉하는 거죠.
두 차례 갔다 오면 한 5년 뒤에 또 한 번 가요. 그러니까 두 번 갔다 오니까 남의 뒤를 따라가서 인사를 한다. 내볼 일 다 보고서라면 나 참 데리고 온 친구가 있는데 인사하라고 그러면은 이번 장의 얘기는 곁다리죠. 자기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게 애교의 자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그 두 차례 고려 사신에 따라서 전진두견이를 만난 이후는 애교 단절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날 필요가 없다. 이 식으로는 애교할 필요 없다. 단절합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지난 뒤에 덕풍왕 때에 또 한 차례 백제의 사신을 따라서 또 제 나라에 연결합니다. 사신을 한 번 보냈는데 그것도 역시 갔다 오니까 의미가 없는 결과죠. 그 뒤로 애교 단절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가장 그리고는 이제 또 나무랑 때 400년경인데 이때 신라 왜군들이 신라 서울을 갖다 공격합니다. 이건 광개토 비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라를 공격하니까 신라가 고려에게 원명을 요청하죠. 이때 광개토 대왕이 병력을 이끌고 신라 서울로 해서 낙동강유역까지 진출해서 왜군을 물리칩니다. 그때는 완전 신라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참 여러 가지 봤다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영향권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신라가 벗어나는 길은 뭐냐? 우선 1차적으로는 고구려 세력을 물리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대륙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신라인들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흥왕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개국이라는 연호를 세우면서 의지 있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라의 분위기가 이러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551년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백제는 한강 하류를 이제 밀어올리는 과정 하류를 담당하고 신라는 상류 지역을 담당한 사람의 고구려 세력을 한강에서 밀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 백제는 연초에 한강 하류 지역을 장악합니다. 이 참 백제로서는 배로왕이 함정에서 쫓겨서 또 고구려 병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장성 63년의 일인데 죽으니까 그 아들 문주가 서울을 버리고 이제 웅진으로 또 피난을 가죠. 도로로 옮깁니다. 웅진으로.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충주도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그때 잠시 충주에 왔다가 갔다 하는 얘기죠. 이 알림동에 참 이궁지라는 것이 연결되는 지명인데 그건 전설적인 얘기니까 연결되기만 또 하여간 그리고 저런에 이제 서울을 버리고 한성에서 쫓겨간 지 76년 만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죠. 551년이. 근데 신라는 이제 상류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3월 달에 진흥왕이 낭성에 들려서 우르게 음악을 듣는 건 3월 달에. 바로 그런 어간에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이 우르과의 만남이. 그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고 남성의 하림궁에서 우르를 불러 연주하게 하였다. 이때 우르는 어떻게 연주했느냐? 우르를 이제 충주 지역으로 그걸로 너희들은 가서 여성을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르기는 여기서 진흥왕이 이제 음악을 연주하라 하는 전가를 사전에 받아갔죠. 그리고 우르도 거기에 충분한 왕의 마음이 뭐냐? 왕은 지금 현재 한강 하류역을 상류 하류를 다 장악하기 위한 최전방 시찰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진흥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로 음악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우르은 왕에게 자주적인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는 진취적임의 기상에 담긴 가사에다가 곡을 부여한 새로운 노래 신가를 갖다가 신가라고 하는데 의미를 강조하고 설명한 겁니다. 신가를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신가를 듣고 난 다음에 살짝 진흥왕이 이 낭성에 들어온 것, 낭성의 순수는 한강 상류 지역의 확보에만 그치기 아니라 백제가 장악한 하류 지역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한강을 전류역을 확보해야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생각하면 전방시착인데 이때 무언가 참 마음이 착잡하죠.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이런 갈림길에서 결심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신가를 듣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고 즉시 거친 무등에게 명을 해서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을 확보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르기가 진흥왕이 우르기를 만나고 음악을 듣는 게 1차적인 사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르기는 음악을 듣고서는 자기 목적을 하나 수행을 했습니다. 우르기의 음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을 거기서 감동돼가지고 진흥왕이 용기를 내고 행동으로 영상의 특장을 배우려고 하는데 행동으로 예배는 결심을 하게 된 거니까 음악이라는 역할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어떻게 전수시킬 거냐 이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서는 그 이듬해에 2차적인 사업으로 우르기의 음악을 갖다가 신라 음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괴고 법지 만덕 세 사람을 갖다가 우르기로 해서 전수를 받게 하죠. 그 전수받는 과정에서 이제 참 놀라움을 갖다가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르기의 음악을 전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가야금이 신라의 대학으로 발전하고 하고 가야금은 하림조와 눈죽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림조는 하림궁에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림조와 하림궁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흥왕은 가야금은 하림궁에서 연주한 이후의 곡, 그 충주 지역과의 관련된 곡이 새로운 노래가 하림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주 지역에는 이 가야금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이 대국 원년 551년부터 117년이 지난 문무왕 8년 이때 충주 사신 용장이 왕과 시종하는 사람들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 이때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장악하기 위해서 당나라군과 연합전을 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무왕이 경기에 앉아서 그 정세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전방으로 나아가서 고구려 공격하는 군사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전방 시차를 가는데 지금 서울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당나라 군사에 의해서 이미 고구려는 멸망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충주 지역의 국원에 사신 용장이라는 사람이 욕돌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충주 근처에서 욕돌역을 또 찾아야 될 겁니다. 이거 참 여러분들 노력해서 찾아야 되겠는데 여간 욕돌역에서 진흥왕과 그 시종하는 분들을 전부 모셔가지고 위로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를 베풀 때 음악이 연주되면서 능안이라고 하는 소년이
가야에 춤을 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야금이 연주되면서 가야에 춤을 추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117년이 지난 뒤, 11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충주 지역에는 가야금 소리와 가야의 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유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주 지역이 가야금의 고장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는 유일한 기록 중에 하나다. 이게 관심 있게 우리는 보고 느껴야 할 얘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죠. 개국 원년에는 우리의 음악을 듣고 2차로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했죠. 개국 2년에는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음악을 전수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는 2월달에 월성 동쪽에다가 새로운 궁궐을 짓는 과정에서 황룡이 나타나니까 궁궐을 포기하고 황룡사를 갖다가 절을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절입니다. 황룡사 구층탑까지 완성하는 과정에서 한 90여 년이나 걸려서 황룡사를 완성하죠. 여기 신라의 또 불교 진흥을 위한 대대적인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진흥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해 7월에 영토 확장을 위한 3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강 하류, 백제가 장악했던 한강 하류를 완전히 석권해가지고 여기다가 신주를 설치합니다. 신주. 여기다가 김무력 장군을 갖다가 주장관을 설치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무력 장군이 여기 장악하고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화대적 이 한강 하류 지역을 뺏기니까 그 이듬해에 백제의 성왕은 옥천, 관산성을 공격합니다. 관산성을 공격, 보복, 그리고 이제 관산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지금 충주의 충남의 옥천 지역입니다. 그 옥천 지역은 왜 옥천 지역을 공격했느냐? 그 사단 신라의 주력이 이때 상량산 부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옥천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강구역의 신주 장관 김무력 장군은 다시 불러내리고 보원 지역의 상량산에 군사를 동원해서 겨우 성왕을 갖다 전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영토 확장 정책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5년에는 이때는 또 창녕 지역으로 진출해서 완산주를 설치하죠. 이것은 낙동강 유역에 그 뒤로 연결해서 가야 지역을 완전히 석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북한산 순수를 합니다. 북한산 순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한강 하류역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한강 북한산으로 가서 순수를 하고 그러면 북한산비를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그 주군을 갖다가 1년씩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자신만만한 한강 전 유역을 확보한 데 대한 자신에서 찬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때 시해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듬해에는 뭐냐? 동해안까지 진출해서 지금 한경남도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7년에는 충주를 국원으로 승격시키고 신주를 패하고 북한산주로 만듭니다. 충주를 국원으로 소경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경주 다음가는 부도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전 한강유역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중심체가 충주고 충주에서 바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하는 그 관리하는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를 격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주를 패하고 북한산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신주는 지금 현재 광주 지역입니다. 한강 남쪽 그 북한산주를 가서 보니까 이게 백제는 제쳐놓고 앞으로 고구려에 대응할 수 있는 주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지 한강 북한산주를 갖다가 주력을 갖다 한강 북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러한 일대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개국하려면은 충주에다가 경주의 한 살림을 반씩 잘라서 올려보냅니다. 실질적인 충주를 갖다 부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국 분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이외에 전국 분주로서의 역할만 했느냐? 연호를 사용하면서 독립적인 의식을 강조하고 또 국사 편찬을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당시 고대 국가로서는 귀족 국가를 건설하는 게 문화적인 기념탑으로 생각하는 거죠. 불교 진흥책을 강구해서 신라를 갖다가 전 불교 혁명사를 크게 일으키고 불교를 갖다 크게 일으켜서 신라 불교 성모, 신라가 사실은 불교의 나라죠. 이런 기틀을 갖다가 진흥왕이 다져놓는 겁니다. 영토 확장은 지금 이 얘기한 바입니다. 그다음 화랑도를 갖다가 창설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진흥왕은 정복 군주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나 국사를 편찬하여 나라의 전통과 위상을 높이고 가야금 신라의 대학으로 하고 오늘에까지 전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한 신라 문화의 중심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적극적인 진흥책으로 신라의 불교 성불 이루는 기초를 가지는 우리 역사상 문화를 이해하고 육성, 보호, 전승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서 오늘의 민족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성군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흥왕이 성군이 된 데에는 탁월하고 치밀한 국가 경영의 계획도 있었지만 거듭 강조하는 것은 남성에서 우르의 음악을 접하면서 개국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정력적인 추진력으로 자주적인 국가를 일으키고자 온 정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